살인사건 났다 신고 후 발견된 모자의 주검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님? 네, 이게 지난 22일에 그 아들 A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그리고 그 어머니 B씨는 자신이 살던 집 안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에 그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A씨, 이제 죽은 아들인데요. 이제 살아있을 때 이런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집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서 침입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경찰은 이제 아들은 투신을 한 거고 이제 어머니는 흉기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장에서 뭐 아들의 유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수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살인사건 발생 신고는 지금 이 아들이 뭐 사망 직전에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사건 경위는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제 경찰은 그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인근 CCTV 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유족과 또 주변 이웃들 또 이제 이렇게 진술을 들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들은 원래 뭐 모친과 같이 살았던 건 아니고 원래 따로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지금 어머니의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23일 오전에 이 아들, 어머니 둘 다 그 시신을 부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해야지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수사가 처음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안을 파악한 이후 좀 어떻게 정리가 되게 될까요? 그 제가 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변사 사건이라고 이제 그 불러서 접수를 하고요. 이제 그리고 사인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이 이게 어쨌든 범죄 혐의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인지가 밝혀지면 그때 이제 이걸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변사 사건 단계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사체를 이제 뭐 부검을 하고 또 CCTV를 보고 뭐 휴대전화나 뭐 소지품 같은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또 가족이나 이웃 등의 진술을 듣고 이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망이 혹시 이제 범죄 혐의로 인한 것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체 부검이나 이제 뭐 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이런 걸 하려면은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이제 타살이 의심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이렇게 쏠린 사건,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내용 자체도 충격적일 뿐더러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 이목이 이렇게 좀 집중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좀 부검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실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법의학 전문가나 또 이렇게 그 경찰의 그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검시 조사관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을 규명을 해서 이제 뭐 자연사라든지 명백한 자살 이런 것으로 밝혀지면 그러니까 명백한 자살도 범죄 혐의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변사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망이 범죄 혐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사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궁금증도 좀 다양한데요, 변호사님. 만약 가설처럼 존속 살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사건 현장에 지금 외부인에 의한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했고 사건 발생 신고는 아들이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뭐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했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 아들의 경우에는 뭐 자살은 범죄가 아니니까 그 자체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변사 사건으로 그대로 종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모친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살해된 거고 사실 그러니까 살해됐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살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이른 존속 살해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존속 살해죄로 형사 입건되고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 존속 살해죄라는 거는 일반 살인죄보다 지금 좀 더 가중 처벌이 되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존속, 자기 또는 배우자까지 포함해서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범죄, 이걸 저질렀을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을 이제 가중을 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렇게 처해지도록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존속살해죄를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위헌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헌법 제11조 1항에 이렇게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던가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존속살해죄가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존속 측이 뭐 더 이렇게 가혹했던 경우가 많다. 뭐 비속 측은 좀 오히려 동정의 여지가 이게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렇게 의견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영아 살해는 형을 감경해 주는데 존속 살해의 경우엔 형을 가중하는 것은 좀 뭐 인도적 견지에서 맞지 않다. 이런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학계의 다수설과 이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 존속 살해죄는 굉장히 폐륜적이고 반도덕적인 범죄라서 이 가중처벌을 통해 그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적 보편적 윤리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합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이제 아들이 이제 존속살해죄를 저지르긴 했는데 문제는 이미 사망을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즉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이제 뭐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또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가지고 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은 사실 공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 검사가 하는 처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죽이는 데 있어서 같이 가담한 뭐 제3의 공범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아들의 단독 범행이라면 범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 아들에 대한 형사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이렇게 종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생각해볼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거, 이에 따라서 수사 내용도 이제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거, 이런 거가 좀 요즘에 문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 사망 시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제 피의자가 없으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고 뭐 방어권 행사에 이제 뭐 이렇게 행사도 어렵고 또 수사해봐야 어차피 처벌할 필요도 없는 사건에 이제 수사 기관이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좀 과다한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점을 이유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가해자가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거는 뭐 피해자나 또는 그 유족을 좌절시키게 하고 또 가해자에게는 극단적 선택이 어떤 그 죄를 덮어주는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러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없어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기소를 해서 이제 비록 뭐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 이런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끝까지 범죄를 밝힌다 뭐 이제 이런 약속이 있다면 가해자가 굳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자살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나름의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요즘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그 공동체 의식이 되게 많이 파괴됐다는 느낌이 들고 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렇죠.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가치관을 좀 회복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정말 사망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이게 맞나? 뭐 당사자라든지 어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사를 이렇게 종결하는 경우와 또 아닌 경우를 좀 구별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가족 간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가족 간 범죄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대화를 늘리고 서로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어떤 이런 가족 간의 범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